요즘 사람들이 다들 대도시 살기만 원하고 시골에는 사람이 없어서 안달이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도시도 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은 다 시골에 있는데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좀 슬픈 심정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의 심정이야 저도 다 알지요. 굳은 일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 쓰는 일하고 싶다는 것쯤은 말입니다. 다 알고 있다면서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제 집이 시골이고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의 부재 덕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요즘 뭐든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상황을 이 두 눈으로 보게 된 결과일지도 모르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남편과 저 역시도 젊은 시절에는 도시에서 일하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었죠. 자식이 대학을 가는 나이가 되고 저희 부부의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금이나 받을 나이가 되었을까 싶던 때에 시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재산을 저희에게 물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집이었죠. 남편은 옛날치고는 보기 힘든 외동으로 재산을 나눌 사람도 친하게 지내는 친척조차 많지 않은 사람이기에 내려온 시골집에는 마땅히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나마 근처에 자주 오갔던 노인분들과 인사나 나누며 지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골로 내려온 저희를 도와주겠다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분명 제가 알기로는 남편의 친척 중에도 농사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옆마을 어디서 산다는 그 친척도 저희가 이사를 왔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시골로 내려오자 말했던 남편 탓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둘이서 한 결정이고 어떻게든 한적한 생활 한번 즐겨보겠다고 리모델링 업체 찾아 예전 시부모님 사시던 동네로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황합이 넘은 나이였지만 이 마을에서 저희 부부는 거의 막내나 다름없었죠. 시부모님이 굉장한 부자였냐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은 땅이랑 시골에 집 두 채 정도에 논과 밭 조금이었거든요. 물론 듣기만 하면 이것저것 많이 물려주셨네 하시겠지만 사실 값어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수도권 말고는 그리 비싸다 생각되는 곳도 많지 않다는 걸 청자님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남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죠. 그래서 아무튼 주신 것 관리하면서 가볍게 소일거리로 텃밭이랑 농사 짓게 하고 시골에서 살 생각도 했던 거고요. 저흰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 될 줄 알았어요. 이번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건의 시작은 그렇네요. 저희 집 근처에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댄 흔적이 없어서 그런지 나름 여름만 되면 관광객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처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그리 많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주변에 입소문이라도 탔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아름아름 많이도 찾아오더군요. 예전에 이 근처가 나름 유원지였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낯선 외지인의 방문은 마을 사람들과 저희들로선 썩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순 없었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희 가족과 접점이 있는 사람도 꽤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들과 딸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그 주인공이었죠. 솔직히 저희도 불편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니 어떻게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혹시나 입바른 소리를 하면 자식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반갑게 맞아주었고 심지어 소개까지 받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원치 않는 만남을 가져야 할 때도 있었죠. 장모님, 여기가 저희 회사 차장님이십니다. 차장님, 저희 장모님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온 김에 피로나 싹 풀고 올라가세요. 사람 발길이 많지 않은 곳이라 편하게 쉬고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하하, 아이고 이 과장이 여기 공기가 그렇게 좋다고 회사 내에서 소문을 내고 다녀서 말입니다. 배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대로 몸 좀 풀고 올라가겠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건 딸과 아들이 아닌 바로 저희 사위였어요. 어찌나 사람이 마당발인지 한 주 걸러 한 주,
매번 사람을 데리고 들락날락거리는데 거기다 대놓고 오지 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저 사람이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아마 여름 휴가도 곧 끝나가니까 2주 뒤부터는 아마 사람들 여기 안 올 거야. 대신 저희의 불편한 마음을 알았는지 딸이 직접 나서서 저희한테 미안하다 하더군요. 솔직히 딸에게 이런 말까지 듣고 싶어서 불편한 내색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매번 손주들 데리고 내려와서 얼굴 보여주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라도 웃음을 띠며 손님들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사람들이 마을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골이라 과속 카메라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 오토바이를 탄 놈들이 마을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어찌나 오토바이 소리를 시끄럽게 만들어놨는지 하루는 잠을 자다가도 부항 소리에 잠이 깰 정도였어요. 거기다 이 인간들 오토바이로 시끄럽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계곡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아주 시끌벅적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자연에 자리 펴놓고 노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이 구워 먹은 고기랑 쓰레기들은 그 자리에 두고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 동네는 노인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의 밥 말아먹은 것들이 자꾸 찾아오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원래는 차도 잘 안 다니는 동네인데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는 오토바이가 무려 4대 이상이나 있었으니까요. 안 왔으면 싶었죠. 그러다 하루는 이놈들이 선을 넘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저희 부부에게 말이죠. 야, 여기 예쁘지 않냐? 와, 이렇게 꾸미면 시골도 사람 사는 거 같네. 우리도 이런 집에 시골 내려와서 살까? 한참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 이게 무슨 소란인가 싶었죠. 그래서 창문으로 밖을 슬쩍 내다보니 늘 고기 구워 먹던 놈들 중 2놈이 남의 집 텃밭을 막 밟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질렀죠. 거기 젊은 사람, 거기 봉구 솟아 있는 곳 밟으면 안 돼. 당장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 말에 움찔하고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오히려 밭을 더 꾹꾹 밟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했죠. 아니, 제 말 못 들었어요? 여기 밟으면 안 되는 곳이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리고 누가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래요? 아이, 할머니,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이걸 밟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요? 이런다고 뭐 땅이 썩기라나 닳기라나, 안 그러냐? 진짜. 이러니까 기초나면 안 된다 하는 거지. 나이 먹은 노인네들 큰 소리에 어디 허리라도 한번 펼 수가 있나. 젊은 사람 둘을 힘없는 제가 막기란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때마침 남편이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왔고 낯선 사람과 제가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제 옆에 딱 서서 뭐 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은 아까처럼 똑같이 반말이나 찍찍하면서 제 남편에게 말대꾸를 했죠. 여기서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어. 당신들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매번 계곡에 쓰레기 버리는 놈들도 다 너희들이지?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날 법도 했어요. 예쁘게 꾸며놨던 정원은 이 2사람의 발에 쑥대밭이 됐으니 그런데 화를 내는 저희 모습을 보고도 이 둘은 저희를 무시하고 집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문 너머 저희가 사는 공간도 말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진 당장 못 지워요? 남의 집안 사진은 왜 찍으시는 건데요? 전 필사적으로 그 둘의 휴대폰을 빼서 사진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 둘과 나이 든 사람 둘, 결과는 뻔했죠. 작은 실랑이에 전 넘어져 버렸고 병원에 몇 번이나 오가야 했어요. 제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돌을 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흰 그 2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죠. 신고할 수 없게 됐지만요. 자네 지금 따끔하게 한마디로 건날 일이라 생각하나? 이 사람 밀쳐서 그날 엉덩이에 멍까지 들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 그 사람들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서 신고하고 싶은 심정일세. 내 이런 마음 이서방 자네는 아는가? 장인어른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러길래 왜 젊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괜히 이렇게 피해를 입습니까? 사위와 남편의 작은 언쟁이 오갔죠.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 인간들이 사위가 여길 알려줘서 온 것 같다며 집을 찾아온 사위가 사과했거든요. 제가 다친 마당에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났으니 일의 원인을 만든 사위를 좋게 볼 순 없었겠죠. 서로 감정이 잔뜩 상했고 당분간은 사위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동네가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위쪽으로 타지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뭔가 인부들 같아 보이길래 저는 간식이라도 싸서 슬쩍 물어보러 갔죠. 여기 뭐 들어서기라도 하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녕하세요. 저희 견적 내고 있어요. 견적. 여기 땅 산 사람이 캠핑장이랑 바베큐장 만든다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쩐지 위에 있던 큰 집자리 팔렸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집을 허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긴다는 캠핑장을 만든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죠. 여기 동네 주민들이 평균 연령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많아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이 생기면 막을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앞전에 제가 당했던 것처럼요. 역시나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원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주민들 이야기도 들었으니 전 얼른 최 씨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죠. 이 최 씨 할아버지가 동네 이장이라도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그 땅 주변 일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거든요. 게다가 위에 캠핑장 짓겠다 했던 곳에 들어가는 길목은 다 저희 땅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최 씨 할아버지랑 말 좀 나눴죠. 나도 소식 들었어. 위에 캠핑장인지 뭔지 죄는다지? 아니 동네 사람들 돈이도 없이 그렇게 사업을 막 해도 되는 건가?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 바베큐 사업한다는 사람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아주 익숙한 놈이더라고요. 당신 저번에 우리 집 찾아왔던 그 놈 아니야? 뭐 하러 왔어요? 왜? 저번처럼 또 행패 부리게? 사위 때문에 참았던 그날의 분노가 갑자기 올라오더군요. 그놈 얼굴 보자마자 대놓고 면박을 줬죠. 그런데 이놈 실실 웃으면서 사과랍시고 말을 내뱉는데 영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역시나 다른 꿍꿍이가 있더군요. 하여 어르신, 저번에는 제가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도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 위에 땅 올라가는 길목 땅 주인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면서요. 그다 저희한테 좀 넘기시죠.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깟 돈 더 필요하지도 않으니 당장 나가세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내미는 조건도 한번 들어보셔야지요. 얼마나 저희 집 모르면서 일단 안 판다 그랬어요. 남편도 당연히 화가 단단히 났죠. 당연합니다. 그 땅은 시부모님이 아끼고 아껴서 평생 번 돈으로 말년에는 남편에게 뭐라도 남겨주겠다 주신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땅에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갔죠. 이 땅 내가 거주고도 절대 안 팔어. 당장 나가. 당장. 저희가 확고히 버티고 있자 그 다음 타깃으로 최 씨 할아버지한테 달려가더군요. 당연히 최 씨 할아버지도 안 판다고 저희처럼 버텼죠. 동네 시끄럽게 하는 일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놈들 포기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저희 집 최 씨 할아버지 집을 번갈아서 찾아오더라고요. 당연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큰 언쟁이 오갔죠. 젊은 사람들이 자고 싫다는데 왜 이렇게 찾아와?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놈들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드디어 이놈들이 포기를 했구나. 저희 부부와 최 씨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하루는 마당 청소를 나갔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동물 사체 같은 게 놓여 있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싶어 치웠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동물 사체가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제는 기분이 이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당신 시내 나갔다 온다 했을 때 있잖아. 그때 누가 창문에 계란을 던지더라고. 누구야 하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없었어.
아주 통고를 오싹하더라. 남편도 기이한 일을 겪은 거예요. 남편과 전 날이 밝고 집 주변 순찰 돌듯 여기저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끔찍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건 담벼락 모퉁이 한 곳에 인위적으로 파진 구덩이 안에 있었는데 이상한 빨간 글자가 쓰인 부적 같은 거였어요. 그걸 본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죠. 싸늘한 느낌의 최 씨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최 씨 할아버지도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젊은 우리도 불안한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희가 가니까 아주 버선발로 맞아주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무서워서 여기서 살겠나?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의 고충을 털어놓으시면서 안 그래도 자기 아들한테도 이런 일들이 있다 이야기를 한 상태라고. 그래서 아들이 당분간 최 씨 할아버지 부부 보고 서울로 피신으로 오라고 다음 주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최 씨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너무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내로 나가 CCTV 같은 걸 알아보고 다녔는데 설치한 지 2주나 지났을까요? 남편과 같이 시장에 다녀온 사이 누가 그걸 어떻게 찾아서 다 부셔놨더라고요. 설치 기사를 불러 고치려고 했는데 기사가 부서진 CCTV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데요. 보통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 아무래도 겨우철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 말에 저희는 경찰에게 이번 일을 신고했죠. 범인을 잡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하더군요. 매일매일이 정말 공포 같은 순간이었죠. 그 뒤로도 저희 부부는 2번 정도 경찰을 더 부를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오밤중에 창문 깨지는 소리에 나가보니 누가 돌을 던졌더라고요. 약간 목숨에 위협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마당에 세워둔 차 바퀴에 누가 구멍을 뚫어 놓았던 겁니다. 만약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큰일이 날 뻔했던 상황이었죠. CCTV마저 부셔서 무용지물 된 지금 저희 부부에게 믿을 구석은 경찰밖에 없다 생각을 했기에 애꿎은 경찰에게 빨리 범인을 잡아달라 안달을 냈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도의 큰 사건이 지나고 나니 설이 되더라고요. 추석에는 남편과 실랑이를 벌인 사위 탓에 딸내 가족을 볼 수 없었는데 오랜만에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니 무서웠던 순간도 잠시 집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역시 이래서 집에는 애들이 있어야 한다 말을 하나 봐요. 엄마, 아빠한테 얘긴 들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근처 최씨 할아버지네도 서울 올라가셨다며.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래도 제가 자식 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얘기를 들었다는 딸은 한참이나 제 손을 붙잡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런 딸과 달리 사위라는 놈은 그냥 이렇게 된 거 빨리 올라오시죠. 이런 시골집보다 저희가 더 좋은 집 알아봐 드린다니까요. 아니 이서방 말을 왜 그렇게 하나. 막말로 그때 이서방이 그 인간들 잘 타이르겠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서방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장모님, 아이 그게 왜 제 탓입니까? 솔직히 처음에 이 사람이 그냥 집 정리하고 올라오라 했을 때 정리하고 올라오시면 좋았잖아요.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암튼 엄마, 이 사람 말도 틀린 거 없어. 그냥 여기 빨리 정리해서 올라와, 응? 엄마 아빠 이대로 여기에 두니까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 무언가 깐족거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위의 말에 저도 모르게 욱해서 큰 소리를 냈죠. 저번 일도 있었으니 솔직히 그런 사위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서로 언성이 올라가자 중간에서 말이 더 커지기 전에 딱 잘라내는 딸. 당연히 딸은 저희 부부 걱정뿐이었습니다. 은하야, 너도 와야지만 여기 은하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생해서 남긴 곳이다. 여길 두고 아빠랑 엄마가 어딜 가서 살아. 그래, 이서방이랑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이 너도 다 알잖아. 그렇지만 엄마랑 아빠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다 보이니까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나중에 돌아서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갈 일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
아무튼 엄마 아빠 문제 생기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해요. 알았죠? 나 이제 엄마 아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힘들 땐 딸한테도 기대고 좀 그러라고. 딸은 한숨을 푹 내쉬었죠. 이젠 저희 보고 자기한테 기대라는 딸. 든든한 뒷배가 생긴 것만 같아서 너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설날 아침 귀여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하겠다 일찍부터 서둘렀어요. 아직 잠도 제대로 못 깬 채로 눈곱이 잔뜩 낀 눈으로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오랜만에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저희 잘할 테니까 인사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우리 손주들. 아이고,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자, 여기 용돈 있다. 우와, 형, 그래, 10,000원이나 들어있다. 우리 이걸로 나중에 까져서 먹자. 안 돼, 용돈 받은 거 엄마가 달라고 그랬잖아. 엄마한테 가져다 줘야지. 장남이라고 제법 마디티를 내는 첫째 손주에 한바구음이 절로 맺혔죠. 사실 아이들에겐 일부러 100원씩만 쥐어줬어요. 주변 어르신들 말이 애들 돈 많이 주면 나중에 벌은 나빠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5만 원씩 준비했던 용돈 중 일부만 애들 손에 쥐어준 거죠. 나머진 딸한테 아침에 음식하면서 미리 전달해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더니 사위놈이 옆에서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 사모님, 요즘 10,000원 누구 코에 붙입니까? 요즘 그거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애들이라고 이런 푼돈 주시나 본데 요즘 세상에 가당키나 합니까? 이럴 거면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뭐하러 손자 용돈이라면서 쟁쟁내나요? 아이 뭐라고? 자네, 어제부터 보자 하니까 우리가 대체 뭘로 보이나? 우리가 자네 장인 장모야. 그래서요. 저번부터 저한테 시비 건 사람들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잖아요. 이 미친 사위놈이 애들도 다 보는 앞에서 저랑 말싸움이라도 하자는 건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말에 딸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아,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하냐고. 왜? 당신도 어제 다 들었으면서 왜 모른 척해? 아, 여기가 당신 집이라 이거지? 하참 이거 썰어서 살겠나. 그래, 여기서 나만 가족 아니지 가족 아니야. 뭐라고? 당신 나랑 방에 가서 얘기 좀 해? 애들이랑 엄마 아빠 앞에서 이러지 말고. 아무튼 이런 코 묻은 돈 애들 주지 마시고 장모님 정신과 치료비나 쓰세요. 어제 보니까 속여가가 잔뜩 쌓인 것 같던데 합병 나시기 전에 가셔야죠. 이 미친놈이 뭐라는 거야? 너 진짜 나한테 죽고 싶어? 뭐 정신과 치료비? 당신은 지금 제정신 아니지? 그래, 나 제정신 아니다. 도대체 당신 부모님이나 당신이나 무슨 고집들이 그렇게 쎄? 사람들이 뭐만 하자 하면 그저 새고집만 피우고. 나도 지겨워. 지겹다고. 한바탕 언쟁이 오가고 딸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막내 손주가 아빠 할머니랑 엄마한테 왜 그래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손주는 사위와 제 앞을 가로막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도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런 거 줬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좋아하시는데 왜 그런 말해? 순간 정적이 흘렀죠. 사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더군요. 그 모습에 이거 뭔가 제대로 있다 싶은 마음에 막내 손주를 붙잡고 천천히 물어봤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말이야? 이서방이, 아니, 너희 아빠가 지금 이 마을 어르신들하고 말이 섞었다고? 응, 아빠가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전화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번씩 할머니 오늘 주신 이거요. 이거 주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아빠 말 잘 듣겠다고 했어. 아이, 그럼 아가, 너도 여기 아빠랑 온 적이 있다는 거야? 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막 화내서 내가 울었어요. 내가 오니까 그냥 저 안에 두고 아빠 혼자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계란이랑 막 이상한 빨간 것도 주고 그랬어요. 첫째 손주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너 아빠랑 여기 온 적 없어? 하면서 싸우는데 막내 손주는 억울한 모양이더라고요. 평소 얌전했던 아이가 울면서까지 자기 억울함을 토로했으니까요. 진짜야.
아빠가 여기 나 데리고 한 번씩 왔었단 말이야. 형아 소풍 갔던 날도 여기 왔었다고. 딸도 몰랐던 사위의 이야기. 손주들 입에서 나온 얘기들에 저희 부부와 딸 모두 경악을 했죠. 왜냐하면 그간 일어났던 모든 일의 범인이 사위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당신 지금 은송이가 하는 말 저건 뭐야? 당신 저건 무슨 뜻이냐고. 네, 이 여보. 그러니까 내 말을 먼저 들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다른 데로 다 말해 지금 당장. 나 꼭지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사위는 곧바로 이야기를 쏟아낼 것처럼 하다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딸은 꼭지가 돌아서 난리가 났고 남편 역시도 큰 소리를 냈죠. 하지만 사위의 조개처럼 닫힌 입은 열릴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큰일 날 것을 본인도 느꼈으니 한 행동 같았죠. 그렇다고 포기할 저희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입을 닫은 현재 이 문제의 답을 아는 건 마을 사람들밖에 없다 싶었죠. 그래서 저희가 향한 곳은 동네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아주 잘 됐다 싶었죠. 마침 설날이겠다 타이밍이 아주 좋잖아요. 가족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들 거짓말은 못할 테니까요. 미안 허이. 요즘 다들 힘든 건 알잖아. 그러니 다들 쉬자면서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그랬던 건데. 하영 우리도 뭐 당신들 직접 괴롭히고 하는 일이었으면 안 받았지. 그런데 그냥 가서 이 계란만 깨뜨리고 오면 된다. 이것만 놓고 오면 된다. 간단한 일이라서 한 거야. 진짜라고. 그래서 대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뭔데요? 그 인간한테 이유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도 모르지. 진짜 우리는 그냥 돈 주고 부탁하니까 한 거라니까. 역시나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본론부터 꺼내니 다들 시시하는 손짓으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더군요. 그리고는 사위의 행각을 술술 부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탁받았다는 마을 노인들조차 사위가 왜 그랬는지는 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번에 잠깐 언쟁 좀 했다고 우리한테 그랬나?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왜 저번에 오토바이 걔네들이랑 이 서방이 이놈이 아는 사이라고 그랬잖아. 그놈들이랑 용건된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의문들이 전부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소름이 돋았죠. 어떻게 가족이라는 인간이 지금까지 이런 짓을 저질 수 있는지 믿기는 싫었지만 저와 남편은 초점을 남편이 말한 그쪽으로 맞춰서 노인들에게 물어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참이나 돌아다녔지만 저희 부부의 물음에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아닌가 싶어서 발을 돌리려던 그때 어떤 노인이 다가오더니 저희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 아마도 자네들 예상이 맞을 거야. 우리한테 부탁했던 놈이 그 땅 샀다는 놈들이랑 같이 있는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 그런데 정말 그 놈이 자네들 사위라고? 에휴, 설마 사위가 그런 짓을 하겠나. 능청스럽게 말하는 이 노인 역시도 저희한테 해코지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쩜 일이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주도한 범인이 저희 사위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죠. 이쯤 되니 궁금해졌거든요. 제가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캠핑장, 바베큐 사업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 같이 싫다고 해놓고 왜 저희 부부랑 최 씨 할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신 거예요? 저희랑 심지어 저희 시부모님이랑도 얼굴 알던 사이셨잖아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예 시골 산다는 게 그래. 자식들한테 소원 벌리긴 싫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 갑자기 찾아온 양반이 돈도 주겠다. 이것만 하면 된다 하니 꽁서봤다 싶었지. 정신이한테 미안하지만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안 걸리면 그만 아니요. 이 노인의 말에 신뢰라는 단어가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같은 마을에서 사니까 서로 돕고 살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깟 돈 몇 푼에 사람의 양심을 다 내놓은 듯한 말에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죠.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저와 남편이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희 뒤를 급하게 쫓아와서는 제 손을 탁 붙잡더군요. 아까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말 때문에요. 도움 필요하진 않으세요? 당신은 아까 만났던, 그런데 무슨 도움이요? 이번 일에 뭔가 짚히는 거라도 있으세요? 사실 제가 부모님이 혹시 사기라도 당할까 싶어서 핸드폰 통화 자동 녹음 기능 켜놨었거든요. 아까 혹시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그쪽에서 말했던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까 잠시 마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만난 노인의 아들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가만히 있기 힘들었다면서 어떻게 도움 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 딱 떠오른 게 자기 부모님 핸드폰 기능이 떠올랐다더군요. 얼마 전에 부모님이 저한테 이상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상한 부탁을 했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찾아오셨을 때 혹시 그때 왔다던 이상한 전화가 이거 아닐까 싶어서 얼른 핸드폰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아직 녹음된 게 남아있더라고요. 자기한테 얼마 전에 이상한 전화 왔었다는 부모님 말이 기억이 났다면서 자기 일도 아닌데 헐레벌떡 달려온 청년.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방금 전 마을 노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같은 나이든 사람이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증거 하나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일처럼 나서준 청년이 고마웠죠. 아무튼 그래서 청년이 준 그 노인의 핸드폰을 뒤져보니 사위놈과 통화한 기록이 다행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위의 전화번호야 저한테도 있었으니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사위가 노인과 한 통화를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의 몸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는지. 아니, 아예 그냥 제가 말한 딱 그것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왜 저번에 제가 줬던 그 부적 있죠? 그거 그 집 담벼락 안에 몰래 숨겨만 달라고요. 그럼 돈은 거기서 10 더 얹어서 드릴게. 젊은 양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기 싫다니까 그러네. 아니, 할머니, 제가 이 정도까지 지원나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하세요. 들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최대한 맞춰드릴 테니까. 아주 흥정하듯이 사주를 하는 사위놈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이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한테도 똑같은 말로 돈을 주겠다 사주를 했겠죠. 저와 남편은 이 통화를 저희만 들을 수 없다 생각했고 그대로 집으로 가서 이 녹음 파일을 사위와 딸 앞에서도 들려줬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전부 다 노인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 무시했을 사위놈의 안색은 파랗게 질려갔죠. 반면에 제 딸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물들어갔습니다. 당연하겠죠. 딸도 이런 사위의 면모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사위는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런 사위를 절대 그대로 놔둘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당장에 사위의 팔을 움켜쥐었고 남편 역시도 그런 사위의 반대팔을 잡고는 그대로 경찰서로 향했죠. 가는 도중에도 사위는 본인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했습니다. 사위가 그러거나 말았거나 저희는 그런 사위에게 조용히 하라 윽박을 지르고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왜 저번에 CCTV 설치 기사의 말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놨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범인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진짜 진범을 잡았으니 이 뒤에 일어날 일은 경찰의 몫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예상보다 처리가 빨리 되지 않더라고요. 그 핸드폰 건네줬던 노인네 자식이 저희한테 녹음 파일을 건네줘서 그것도 같이 제출을 했는데도 알아본다 하면서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러니 웃는 사람은 사위였고 저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딸은 답답하다며 혼자서 알아보고 다니겠다. 회사에 연차까지 쓰면서 집에 내려왔다 올라가기를 반복했어요. 손주들은 잠시 저희한테 맡겨두고 말이죠. 그 사이에 사위놈은 아주 죄송하다, 미안하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정말 지옥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 인간들한테 돈이 묶이지 않았다면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딴 헛소리 치거릴 생각 말고 얌전히 조사나 받아 인간아.
남의 가족한테 그딴 짓을 하고도 그 입에서 장모님 장인어른 소리가 나와? 당신은 내가 범죄자 됐으면 좋겠어? 애들한테는 어떻게 말하려고? 사위는 아주 물러날 구석도 없다 생각했는지 통사정을 했습니다. 자신은 돈이 묶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저희한테 이런 짓을 할 생각은 애초에도 없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들 앞에 내용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 사주를 하면서 조건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겠어요? 절대 그럴 마음이 없던 게 아니겠죠. 아마도 계속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리니 본인도 초조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짓거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떻게 경찰들이 일은 하더군요. 경찰을 통해서 들은 이 사건의 전말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위놈이 왜 이전에 그 오토바이 타고 온 불량배들 2명 있죠? 저희한테 시비를 걸어서 신고하네 만회했던 개들이요. 사위놈은 걔네들이랑 같이 바베큐 캠핑장 사업할 거라고 발을 아주 푹 담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 위에 있는 땅을 사는데 한몫 단단히 넣은 상태였고, 게다가 이놈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장인 장모님 땅이니까 자기가 설득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죠. 온갖 짓을 다 해도 저희가 버티고 버텼으니까 말이에요. 말로는 통하지 않고 점점 공사기간이랑 돈은 더 묶이고,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시켜서 저희를 괴롭히라고 말이죠. 그리고 뒤로는 계속 저희 보고 서울로 올라오라 그랬던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 안간 힘을 쓴 겁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돈이 묶여있게 됐으니까요. 경찰이 저희한테 그간의 사정을 다 얘기하자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사위놈은 울고불면서 빌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저 애들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당신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애들 핑계를 대? 애들 핑계를 대긴. 당신이 언제 애들 생각해서 돈 벌겠다고 한 적이 있고? 웃기지 마.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으니까.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진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벌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투자했던 거라고.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인가 지금? 자네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는구먼. 당장 썩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자기가 돈에 눈이 멀었다면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하고 용서를 비는데 그 모습이 우습게도 불쌍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놈이 저희한테 했던 짓거리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리니까요. 그런데 이 괘씸한 놈이 감히 가족한테 그딴 짓거리를 하고도 죄송하단 말 하나에 넘어갈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사위놈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딸이 저희한테 미안해 죽으려 했습니다. 딸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죠. 딸도 열심히 산다고 바빠서 몰랐던 건데 이게 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흰 괜찮다고 딸을 달랬죠. 사람 속은 신도 모른다 하는데 그 속을 딸이 어떻게 눈치챌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이후 사위는 협박과 스토킹, 재물 손고해 등등 다양한 죄목으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됐어요. 죄질이 나빠도 단단히 나빴죠. 완전한 타인을 상대로 해도 엄한 벌을 받는 것들인데 그것도 하물며 가족을 상대로 이 딴짓거리를 저질렀으니 저흰 당연히 사위가 엄중한 벌을 받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저희 마음을 알아주질 않더군요. 사위가 자신이 저지른 짓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사죄를 하고 있는 점, 이런 다양한 반성을 받아들이고는 그렇게 큰 형을 내리진 않으려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가족은 분노했죠. 그 중에서도 딸의 반발이 제일 컸고요. 결국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사위는 징역을 1년 정도 살게 됐습니다. 물론 징역만으로 끝나진 않았고 벌금도 한 1,000 정도 받았죠. 압니다. 저희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가벼운 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 청자님들 일단 진정하시고 뒷이야기도 조금 들어주세요. 이건 겨우 형사소송으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거든요. 형사 재판이 끝난 다음에
저희는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기로 했어요. 민사로는 저희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 보상에 대한 것들로 진행이 됐는데 이건 최 씨 할아버지네도 알려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죠. 사위 녀석은 그 캠핑장 투자한다고 돈이 없다고 제발 봐달라.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었지만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저희가 아니라 최 씨 할아버지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특히나 최 씨 할아버지는 그날의 일들로 병원까지 다닌다고 하니 아마 저희보다 더 사위놈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민사는 한참 동안이나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은 중요치 않으니 일단 결과만 알려주자면 최 씨 할아버지네는 2천, 저희는 3천 정도를 받게 됐어요.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왜 그런지 궁금하다고요? 이거에 대해선 저희도 할 말이 많긴 합니다. 이게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결국 어떤 손해를 받는지 증거가 명확히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정확히 파손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없었으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 이거 하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최 씨 할아버지도 똑같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래요. 저희가 이때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만큼 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판사님들, 변호사님들이 그렇다 하니 그런 줄 알았죠.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TV에 나와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말하는지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사람 목숨도 얼마 안 하는데 겨우 이런 협박, 스토킹 등을 당했다고 2천, 3천 받는 건 거의 최대치로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는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억울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원하셨던 엄청난 복수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번 돈을 전부 잃고 빚만 남은 사위놈이 감방에서 나오면 저희한테 또 빚을 지게 되었으니 그걸로 복수를 했다 쳐야죠. 그리고 그 사위가 사주한 일에 가담한 노인들 있죠?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웃긴 이야기긴 한데 그저 생활비 조금 벌어보겠다 한 일이라며 악감정 전혀 없었다고 저희한테 선처를 부탁하더라고요. 저흰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늙은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냐고 말이죠. 그 마음 이해한다면서 따로 벌을 내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늙은 사람들 감방에 간다 해서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 얼굴 보는 것만 불편해졌을 뿐이죠. 그리고 저희 딸, 당연하게 딸은 사위놈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당장 협박죄로 징역을 살게 됐으니 이혼 사유는 충분했죠. 다만 이번 일로 사위와 따로 살게 된 손주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못난 놈 하나 때문에 대체 왜 죄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게다가 사위놈을 조사하다가 당연히 그 오토바이족들의 이야기도 나오게 됐는데 본인들은 그냥 사업 이야기 듣고 투자한 죄밖에 없다면서 아주 발뺌을 하더군요. 자기들은 절대 사위가 했던 그런 일에는 가담한 적도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변명으로 빠져나가게 놔뒀냐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저흰 그 인간들의 행동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해서 그놈들의 엄벌도 요구했어요. 사실 사위놈이 처리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걸로 경찰에다가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했어야 할 일을 지금에서야 뒤늦게 하게 된 거죠. 상황이 이러하니 이 새놈이 작당하고 하겠다 했던 사업도 당연히 대차게 엎어졌죠. 지금 그 땅은 횡하니 공사 자재들만 쌓여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무렴요. 돈을 줄 사람도 없는데 남아서 공사를 계속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튼 뭔가 다 무너져가는 폐가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에 공사 자재들이 즐비하게 있으니 분위기가 요상하더군요. 이걸 어떻게든 해야 할 텐데 당분간은 동네에서 저희 괴롭혔던 노인들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아무튼 아마 몰라도 세 사람이 투자한 돈은 전부 잃었다 마야 할 겁니다. 예전 땅 주인에게 전해 듣기로는 웃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를 괴롭혔던 노인네들은 이제 아주 쥐 죽은 듯이 사는 중입니다. 돌아온 최 씨 할아버지네도 그런 동네 사람들을 앞에 두고 큰 소리를 냈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가 폰 돈 하나에 눈이 멀어서 그딴 짓을 저질러. 으야, 자네들이 그러고도 평생 같은 마을에 같이 산 한 마을 식구냐 이 말이야. 단단히 화가 난 최 씨 할아버지는 분노로 노인들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그 말에 대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명 뜻을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이딴 짓을 했으니 염치가 없었겠죠. 이미 저희 부부와 최 씨 할아버지네를 괴롭혔던 노인들의 신상이 마을에 쫙 돌았는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마을 주민들은 혀를 차더군요. 세상에 최 씨는 말이 100번 옳지.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가 돈 하나에 양심을 팔아먹나. 어디 창피해서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가 있겠어. 아, 내 같은 마을에 살기도 싫으니 그냥 좀 이 마을 떠나줬으면 쉽네. 본인들이 부끄러우니 마을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긴 했지만 저희도 그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살길 바라지 않기에 그냥 조용히 덮고 넘기자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저희가 성인군자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여기 사는 노인들도 결국엔 저희 시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서 겨우 이 시골 마을에 집 하나 사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테니까요. 저희 부부는 일단 이번 일로 겪은 피해 때문에 아직도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고는 있는데 남편이 어디서 데려온 강아지 하나를 키우며 그 마음을 지금은 달래는 중입니다. 최 씨 할아버지네도 저희 집 강아지 보더니 본인도 강아지 하나 키우겠다고 알아보고 다니더군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려동물 키운다 난린지 몰랐는데 이게 있으니까 다른 손주 하나 생긴 것 같고 좋더라고요. 사위놈은 감방에 가서도 딸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물론 딸은 발신자만 보고도 그대로 버린다고 이젠 아예 상종도 하기 싫다는군요. 아이들 생각하면 애 아빠니까 보긴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애들한테도 접근 안 하게 하고 싶다고 알아보러 다닌다고. 범죄자 만나봐야 뭐가 좋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이 눈에 가득하면 가족이고 뭐고 보이지도 않는다더니 전 이 일로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딸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는지도 알아서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끈한 정으로 엮여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제 사연들은 청자님들께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너무 상심할 필요도 없고 그걸로 자책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 가족 역시 똑같다는 이 말이죠.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가족들과 행복한 일 하나쯤은 다들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